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전세가 있죠. 전세. 자,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세는 이게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서 임대차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세가 이걸 겁니다. 자, 갑의 소유의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주로 이제 건물인데 이게 갑소유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을이란 자가 요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건 맞죠? 자, 사용수익 하다가 요 전세 기간이 이제 끝나잖아요. 만료하게 되면 요 건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지급한 전세금을 이렇게 반환받는 모습이죠.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전세 아니에요. 자, 이게 옛부터 우리나라에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전세의 개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그럼 옛부터 우리나라에 이처럼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이 전세가 물권화가 됩니다. 이게 물권화가 돼요. 그래서 성립한 이 물권이 뭐냐면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대체 이 전세권은 어떤 권리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봐보겠습니다. 지금 갑의 소유에 부동산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인데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이 이 부동산 소유자라고 합시다. 자, 이 을이란 자가 요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처럼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 부동산은 갑의 소유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남의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처럼 타인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말하겠죠. 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면 여기 이 부동산 전부로부터 요 지급한 전세금을 후수의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처럼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이 또 소멸 시에 이 부동산 전부로부터 지급한 전세금을 후수의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봐봐요.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자, 이 권리의 성질이 용익물권이네요. 요 성질은 용익물권이에요. 이게 용익물권의 성질인데 이처럼 부동산 전부로부터 지급한 전세금을 후수의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권리의 성질이 담보물권이에요. 그러면 우리 물권 중에 이와 같은 물권이 있어요. 이처럼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세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은 전세권을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이 특수한 용익물권이 뭐다? 전세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시 한번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이 특수한 용익물권이 뭐라고요? 전세권. 그러면 이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는 봐보세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성립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해서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전세권 성립하려면 등기까지 필요하겠죠.
자,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전세권이 어떻게 성립한가 볼게요. 자, 이 을이라는 자는 요 갑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을 지금 원하는 자 맞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원합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 소유자가 좋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성립한 법률행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은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 맞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네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등기.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한다고 해서 전세권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여기는 전세금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뭐 또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까지 지급을 했을 때 비로소 이래야만 전세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설정 넣기 플러스 전세금을 지급해야만 이제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봐보세요. 전세권 설정 계약 하셨습니다. 전세금도 지급했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 넣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채권적 전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는 전세권 설정 넣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세,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란 이 용의물권의 성질과 이 담보물권의 성질의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을 지급해야만 전세권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요 전세금 지급은 요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 지급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 말도 아시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요 특수한 용익물권이 전세권인데 이때 이 전세권의 본질적 성질은 용익물권입니다. 본적 성질은 뭐라고요? 용익물권. 그럼 용익물권이라는 건 사용수요하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용익물권에서 가장 먼저 논하는 게 그렇다면 존속기한을 먼저 논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 존속기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최장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뭘 두고 있어요? 최장 존속기한 제한 규정.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전세권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요.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요 10년이라는 최장 존속기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이때 권리자를 뭐라 부르죠? 전세권자. 권리자를 뭐라 불러요? 전세권자. 그럼 이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해 준 자를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사자가 전세권 설정을 할 때 기간을 예를 들어서 20년이라고 약정을 했다고 할게요. 기간을 몇 년이라고? 그랬더니 전세권은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럼 10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20년 정해놨다면 이게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을 시켜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왜? 10년 넘으면 안 되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최단 존속기한 제한 규정이 있는가 봤더니 전세권은 우리가 토지 전세권과 건물의 전세권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최단 존속기한 제한 규정이 없어요. 건물은 있더라는 거예요. 몇 년? 1년. 1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지금 최단 존속기한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봐보세요. 그럼 만약에 당사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가정해봐요, 한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잔 말이야.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을 둔 제도 취지 자체는 요 최단 존속기간만큼은 사용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전세권에 보니까 최단 조기간 제한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요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요 토지 전세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보장하는 기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정한 기간을 보장한 게 없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전세권도 없앨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이처럼 전세권의 경우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뭐라고요? 각 당사자는 여기서 당사자라는 것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뭐라고요? 소멸을 통고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통고란 말이 나오네요. 이 통고란 게 뭐냐면 전세권 소멸시키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고를 하게 되면 바로 통고한 순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면 몇 개월이 경과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이때 이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전세권을 없앨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여기 와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 갑과 을 사이에서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지금 설정을 하면서 요 기간을 5년이라고 약정을 했다고 가정해보잔 말이에요. 몇 년요? 5년. 그러면 이 5년이라는 이 존속기한이 만료를 했어요. 그러면 5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존속기한은 전세권은 5년 동안만 존속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 존속기한이 만료하게 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전세권자인데 존속기한이 만료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소멸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존속기한 만료해도 여전히 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수익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전세권 기간을 연장을 시켜야 되겠죠. 기간을 연장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간 연장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갱신. 자, 여러분이 운전면허 갱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이 운전면허 존속기한이 이때부터 이때까지인데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 연장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갱신. 자, 우리가 여권 갱신한다고 그러죠. 요 여권의 효력이 이때까지란 말이에요. 끝나버리면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연장을 시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예요? 갱신하러 간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갱신이란 의미가 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갱신한 말도 이해했고요. 자, 이 전세권이 있는데 존속기한 만료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소멸하죠? 그러면 이처럼 전세권 소멸하니까 더 이상 사용수익 못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제 전세권 소멸하면 요 전세권자는 자신이 사용수익했던 이 타인의 부동산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설정자에게 이제 전세 목적물을 반환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런데 봐봅시다. 지금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해서 이 전세 목적을 전세 설정자에 이렇게 반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환을 했는데, 자, 전세권 설정자가 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반환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반환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요 전세금을 빨리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럼 되돌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세권 설정자를 찾아가서 빨리 전세금 주라 이렇게 애걸복걸을 해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 성질과 담보물권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즉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보존하는 이런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이처럼 목적물을 돌려줬는데 소멸해가지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굳이 가서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이 전세권자가
요 전세 목적 부동산 있잖아요. 이걸 뭐를 해버려요? 경매를 신청해버려요. 누가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경매 신청하면 요 부동산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매각이 이루어졌다 할게요. 그럼 매각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매각대금에서 지급한 전세금을 후승이 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아가 버린 거예요. 전세금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담보물권이다 이 말이야.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물권?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권 소멸을 했는데 목적물 전세권 설정에 반환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금을 여러분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세권자인 여러분께서 바로 이 전세 목적물에 경매를 신청해서 그 매각대금에서 뭐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변제를 이렇게 받아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담보물권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전세권은 이처럼 용익물권의 성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물권?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전세권의 개념을 잡아놓고요. 자, 여기 다시 와서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갑이란 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을이 있다 합시다. 갑이 거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한 1억 채권이 있겠죠. 그러면 갑은 채권이라면 이 을은 1억 채무가 된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러면 갑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채권자. 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채무자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요 1억을 빌려줄 때는 요 을로부터 채무자로부터 1억을 해소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빌려줬겠죠. 그러면 을에게 왜 1억을 빌려줬냐면 요 채무자 재산이 있는데 요 채무자 재산이 아주 빵빵한 재산이에요. 아주 재산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1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돈을 빌려줬겠죠. 그러면 이 채무자 재산이라는 건 봐보세요. 요 채무자의 재산이 요 채무를 지금 책임지는 모습 맞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의 재산을 그래서 책임 재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채무를 책임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럽니다. 여러분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빌려주고 났더니 3개월 후에 바람이 전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야. 바람이 뭐라고 전하냐면 을이 걸뱅이 됐대요 라고 전하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걸뱅이가 돼버렸잖아요. 채무자가. 그러면 채권자 여러분께서 이 채권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채무자 재산은 증가할 수 있죠. 근데 감소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채무자 재산이 분명히 여러분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재산이 많았는데 아니 빌려주고 나니까 채무자가 걸뱅이가 돼버렸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해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채권 해소가 불투명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겠죠. 필요했겠죠.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담보제도예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 담보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냐면 채권자가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요 제도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채무자가 약속 날짜에 갚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걸 대비해서 병이라는 사람과 여러분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 보증계약이란 거래요. 무슨 계약? 그래서 이 병이라는 자가 요 을의 채무를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에 변제하지 않는다라면 요 병이라는 자가 대신 변제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이 병이라는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해소하면 되죠. 그럼 나름대로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건 맞죠. 자, 또 보세요. 여기 채무자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은 사용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환가치도 있다고 배웠죠. 그러면 채무자가 약속 날짜에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채권자 여러분께서 이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지배해요? 자, 교환가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 갚지 않는다라면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채권자 여러분께서 이 물건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채권자가 이 물건을 임의적으로 모여서 처분해서 요 처분 대금에서 채권을 해소한다라면
나름대로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건 맞죠? 맞잖아요. 이처럼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담보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이 제도를 담보제도라고 봐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이 모습 봐보세요. 지금 여기 의뢰 채무가 있어요. 요 의뢰 채무를 누구에게? 요 병이란 사람에게 지금 부담시킨 모습이죠. 요리 부담시킨 모습 아니에요? 요 의뢰 채무를 여기 물건에 지금 부담시킨 모습 아닙니까? 부담시켜서 지금 요 채권을 뭐하고 있죠? 보존시키고 있는 방법 아니에요? 맞죠? 그럼 봐보세요. 이처럼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요 채무를 뭐해서 부담시켜서 요 물건에 요 채무를 뭐해시켜서 부담시켜서 채권을 뭐하고 있죠? 보존하고 있죠. 붙이니까 담보 아니에요. 요게 담보예요. 이게 담보란 말이 뭐냐면 부담시켜서 사람에게 혹은 물건에게 채무를 부담시켜서 채권을 보존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필 이건 뭐예요? 부담의 담자에 보호할 보조에. 그래서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것은 누가 사람에게 부담시켜서 채권 보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인적 담보라고 표현해요. 무슨 담보? 이걸 인적 담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물건에 부담시켜서 채권 보존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물적 담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증인, 연대 보증.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게 인적 담보예요. 자, 인적 담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내둬버리고, 그럼 우리는 물적 담보만 보는데, 자, 이 물적 담보 또한 형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한 물권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적 담보와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이루어진 물적 담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제한 물권 형식입니다. 요 형식으로 이루어진 요 물적 담보가 우리 민법전에 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 형식으로 이 물적 담보가 우리 민법전에 정해진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형 담보라고 표현해요. 무슨 담보? 그러면 소유권 이전 형식은 우리 민법전에 정해진 형식이 아니에요. 이게 민법전에 정해진 형식이 아니다. 그래서 비전형 담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형 담보인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할 담보 물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담보 물권. 이 담보 물권으로서 우리 민법전에는 유치과 뭐가 있어요? 질과 그리고 저당권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질권은 시험범위 하니까 내둬버리고 우리가 공부할 것은 유치권과 요 저당권은 이제 공부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대체 이제 담보제도가 뭔지는 알았죠? 이제 담보제도가 뭔지 알았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요 담보물권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면 이 담보물권은 여기 채권 보호하려고 있는 거죠. 담보물권은 채권 보호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채권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권의 존재 이유는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과 담보물권과의 관계예요. 뭐가 줄까요? 채권일까요? 담보물권일까요? 담보물권의 존재 이유는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향단이 존재 이유는 춘향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주고 종이고 이걸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해지려고 해요. 향단이가 왜 존재해요? 춘향이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럼 향단이가 주인이에요? 춘향이가 주인이에요? 춘향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담보물권의 존재 이유는 채권은, 그러면 채권이 없다면 담보물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주된 권리가 될 것이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한다. 그러면 요 채권이 소멸을 했어요. 주인이 죽었죠. 그러면 종은 따질 것 없이 종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하는 거예요. 자, 채권이 넘어갑니다. 채권 이전되죠. 주인이 가잖아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반한다고 그러죠. 자, 주인은 혼자 다닐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은 혼자 다녀 못 다녀? 못 다니죠. 그러니까 이 담보 물건만을 요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자, 이걸 굳이 우리가 여기서
또 암기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종관계 의미만 여기다 갖다 붙여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를 하고 해버리면 될 부분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지금 이 채권은 담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담보가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채권이 있는데 담보가 없네요. 그러면 담보가 없는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담보가 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럴까요? 담보가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그러면 담보가 없으면요. 담보가 없으니까 무담보 채권. 담보가 없으니까 무담보 채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란 말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담보가 있는 채권을 뭐라 불러요? 담보가 없으면 무담보 채권. 담보가 있으면? 담보가 없으면? 그러면 봐봐요. 여기는 담보 물권.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채권은 담보가 있죠. 그럼 이 채권을 뭐라 표현하면 돼요? 피담보 채권이라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자, 피담보 채권 있어요. 이게 담보 물권 저당권을 할게요.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이 저당권은 말소 얻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채권을 양도하면 담보 물권도 따라간다. 자, 이 저당권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아니 주종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잖아 지금. 주종 얘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잖아요. 종일을 저당권이나 얘기한 거고 주인을 피담보 채권이라 표현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부할 암기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암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종관계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응용만 해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28회 시험에 나왔잖아요. 저당권, 여기 저당권만을 피담보증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을 피담보증과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시험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혼자 다녀 못 다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막 밑줄 긋고만 형광배 칠하고 막 암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주종관계 의미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의미만 이해가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치권과 저당권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두 가지를 좀 비교를 좀 하고 하려고 그래요. 자, 이 유치권은요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담보물권? 그러면 자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대체 법정담보물권이 뭔데요? 또 고민하고 있다. 법정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지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지 당사자 계약을 통해서 성립한 담보물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저당권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에요. 무슨 담보물권? 그러면 약정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이 저당권은 유치권과 달리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유치권은 우선변제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선변제 효력이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요 우선변제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유치권은 우선변제 효력이 없다. 저당권은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 그럼 우선변제 효력이 대체 뭐냐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선변제 효력을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 봐봐요. 제가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 없다 그랬죠. 그러면 자, 항상 요 단어입니다. 우선변제라는 말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 우선변제라는 이 표현은 전제가 뭐냐면 경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뭘 전제로 한다고요? 경매. 우선변제란 말은 항상 경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A란 자가 이 부동산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B란 자가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이 돼서 매각이 됩니다. 요 매각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매각대금에서 요 유치권자는 자신의 피담보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도 피담보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유치권자가 이 매각대금에서 자기의 피담보 채권을 우선 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소리고, 저당권은 우선 면제 효력이 있으니까 이 매각대금에서 후수익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신의 피담보 채권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선 면제라는 건 항상 경매가 전제가 되는 개념이에요. 경매를 실행해서 그 목적물이 매각이 됐을 때 이 매각되면서 저당권자는 후수익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는 소리고, 유치권자는 이 매각되면서 후수익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유치권은 우선 면제 효력이 없고 저당권은 우선 면제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면제 효력이 있다 없다 이거 분명히 다 배우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한지도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암기하는 거야. 이제 우선 면제란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라는 것은 항상 뭐가 전제라는 거예요? 경매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경매. 자, 경매를 실행해서 이게 매각이 됐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는 후수익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면제 받아간다 이 소리고, 유치권자는 그러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유치권을 들어가겠습니다.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에요?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당사자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지금 이제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있는데 대체 이 유치권이 어떤 권리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갑이라는 사람과 여기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지금 건물, 건축 도급 계약을 했다 합시다. 우리가 도급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공사 현장들 있죠. 그잖아요. 그게 도급 계약하는 거예요. 도급 계약은 뭐냐면 일방은 일을 완성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이 도급 계약이에요. 그러면 자, 일을 맡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도급인이라 하는 거고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을하는 수급인은 요 건물을 완성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급인이 건물을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하고 건물을 완성을 했다 합시다. 이제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수급인은 요 도급인에게 건물, 공사대금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이제 판단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을이 공사대금 채권자가 될 것이고 요 건축주가 공사대금 채무자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 건축주가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네요.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요 공사대금 있잖아요. 요 채권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변제 받을 때까지입니다. 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 권리를 뭐라 불러요? 이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요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인데, 자, 그럼 여기서 유치라는 의미입니다. 유치. 자, 유치가 무슨 뜻이냐면, 유치라는 것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한다는 소리예요. 뭐 한다고요? 인도 거절. 그러면 유치권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네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이 갑이라는 채무자로 해보세요. 갑이라는 채무자예요. 그럼 이 채권자 을로부터 이 건물을 넘겨받으려면 돈을 갚지 않으면 건물 넘겨받을 수가 없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인도 거절을 통해서 채무 이행을 강제시키는 모습 맞죠? 네가 돈 안 갚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물건 못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 거절을 통해서 채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요 간접 강제하는 이 담보물권이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뭐라고요? 유치권입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 그러면 이 채권자가 이처럼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려면 유치권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겠죠. 유치권이 없다라면 나 돈 받을 때 못 줘라고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 유치권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한데 자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유치 대상은 있어야 되겠죠. 자 유치 대상을 우리가 유치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유치 목적물은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물건과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그러면 채권 없는 담보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네요. 두 번째, 자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 자체가 유치 목적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어야 돼요. 채권이 뭐라고요? 유치 목적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어야 돼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 수급인이 건물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요 건물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할 일이 없었죠. 그러면 이 건물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것은 요 건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건물과 이 건물 공사대금 채권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유치 목적물과 이 채권은 서로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결련성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결련성.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건 만들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을 통해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지금 채무자예요. 여러분이 5월 1일 날 여러분이 돈 갚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5월 1일이 변제기죠. 근데 제가 4월 1일 날 여러분을 찾아가서 목을 졸르면서 빨리 돈 내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냐면 유치권이라는 게 인도 거절을 통해서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도 도래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채권자가 유치권이라는 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도 거절하려면 이 채권자가 이 목적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 점유. 자,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유치권 성립하는 우리 민법 규정은 3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에 관한 이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그러면 우리가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임의 규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관계없다 그랬죠.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도급 계약을 할 때 혹시 제가 이런 거예요. 공사비가 늦더라도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합시다. 라고 특약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놨어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해놨다고 그랬죠. 그럼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 해놓은 거죠. 그러는데도 내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건물에 유치권 행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을 성립시키는 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걸 하나 써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죠? 유치권 성립하죠? 그러면 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뭐 해버릴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더라. 요게 유치권이에요. 자, 여러분이 시계수리업자예요. 시계수리업자. 그러면 제가 시계수리를 맡겼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수리비 채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시계수리업자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이 시계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유치권. 이게 유치권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거죠. 결국은 인도 거절을 통해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이런 강제하는 담보물권이 유치권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유치권이라는 이런 법정 담보물권이 인정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인도 거절할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건물을 공사비 주지 않아도 채무자한테 인도해줘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 채무자 집에 출근하면서 매일 채무자 집으로 출근해야 되죠. 공사비죠? 공사비죠.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이처럼 채권자가 돈 받기 위해서 채무자 집에 매일 출근한 걸 막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처럼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 물건 못 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공평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치권은 바로 이런 공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아셨죠? 이때 이 유치권, 이 권리자를 우리가 유치권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유치권은 이 정도 개념만 좀 잡아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권은 자, 저당권은 유치권과 달리 일반적으로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저당권을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저당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